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할 이진선입니다. 저희가 임상심리사 2급 자격과정 각 과목을 지금 공부하고 계실 텐데요. 임상심리학 과목 저와 함께 오늘도 한번 열심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음 보시면 오늘의 이제 주제는 지능평가입니다. 이제 우리가 평가, 심리평가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단계라서 지난 시간에 행동평가 그리고 오늘 지능평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성격평가까지 임상 심리사로서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평가나 임상적인 평가에 두드러지는 그런 핵심 요소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내용도 되게 방대해서 심리검사 과목 시간에도 이 시간은 아마 핵심적으로 배우실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조금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지능평가 단원을 한 번 더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요 시간을 같이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또 공부의 핵심적인 것을 제가 또 이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능평가를 듣기 위해 오신 분,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행동평가를 들으시고, 네, 지금 연이어서 또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잠깐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행동평가의 전반적인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행동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자극과 반응에 대한 관련이 초점이 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영역, 즉 행동을 심리학의 어떤 한 대상으로 여기고 이제 연구하는 학문 중에 하나가 이제 행동주의죠. 거기에 이제 행동 특성들을 파악하고 평가할 건데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었는가? 7가지 방법 기억나시나요? 저와 같이 함께 했었던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행동평가 면접, 행동관찰, 행동기록법, 네 번째 자기감찰, 예, 그 다음에 5번째 인지행동평가, 6번째 기능적인 행동평가, 7번째 정신생리적인 평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7가지에 대해서 조금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행동평가들을 평가하는 과정 안에 인간을 구성하는 이 지능이라는 맥락에 가장 핵심적이고 뼈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지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구성이 되어 왔고 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 왔고 그것을 개발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지능이라는 그 연구를 어떻게 보면 그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어떤 모델을 좀 제시해 왔는가. 사실 요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배우시는 것이 어떤 과목이든 조금 이제 어렵기도 하지만 그 뿌리와 근원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 또 재밌는 영역도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보실 거예요. 그런 이론과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지능이라는 것을 정의 내리고 있는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정의를 내리네. 하는 과정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지금 미국 그리고 여러 각계의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웩슬러 지능검사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고 구성이 되어 있는가. 1시간 내에 이 정도를 함께 보는 것도 참 알차게 제가 모아 꼭꼭 눌러서 왔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핵심적인 것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이시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네, K, 윕시, 그 다음에 한국 카우프만 아동지능검사. 지금 현재 우리 시판에 이제 출판이 되어서 이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한국 웩슬러 유아지능검사 만 2세 6개월에서 7세 7개월을 대상으로 이제 지능검사가 사용이 되고 있고 동시에 이제 같이 한국 카우프만 아동지능검사라는 카우프만의 박사님에 의해서 개발이 된 검사로 만 3세에서 18세까지 이제 사용이 되는 검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웩슬러 아동지능 검사는 위스크4 4판과 다음 페이지에서 보이시는 위스크 5, 5판이 같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2개의 검사가 아동지능 관련해서는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인지능 대상으로 만 16세에서 69세 11개월까지 검사를 하실 수 있는 4판으로 나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담 영역과 그다음에 임상 영역, 병원 영역, 많은 영역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은 제가 이제 곳곳에서 또 이제 구매도 가능하지만 또 이제 참고해서 이제 이미지를 가져온 사이트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제 시행되고 있는 이 검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유래가 되었는가? 첫 시간에 우리가 심리학 관련, 임상심리학의 유래에 대한 관련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 시간의 내용과 조금 중복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능검사라는 것은 임상심리학 영역에서도 되게 중요한 발달의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이제 지금 세 파트를 지금 나눠서 볼 건데 처음은 이제 비뇌 검사, 두 번째는 그리고 우리 역사적인 그런 임상심리학이 역사적으로 조금 확장되고 발전되었던 시기 기억나시나요? 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때 이제 한번 또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웩슬러 지능검사 요 관련해서 이제 어떤 과정이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에 이제 여기 이제 그림에 보이시는 비네 박사님께서 프랑스의 정부가 비네 박사님에게 정신지체아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과정연구위원회를 맡기게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비네 박사님이 어떤 연구에 시도가 되고, 이 비네 박사님도 이제 1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 이제 그렇게 임상 심리학자로 참여하면서 그 군인들을 돌보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핵심으로 이제 실제적인 사용할 수 있는 지능검사로 개발이 된 것은 비네 박사님 옆에 이제 보이시는 시몬 박사님이 함께 이제 1905년에 이제 지능검사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시몬 박사님이 이제 비네 박사님의 그런 출판된 책들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조금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네와 시몽이 최초의 지능검사를 개발한 그 이후에 이제 고다드라는 박사님께서 요 검사들을 미국에 이제 들어오게 한 거죠. 소개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요것들이 조금 더 이제 변형이 되고 확장이 된 것은 터먼 박사님이라고 이제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1916년에 미국 문화에 맞게 요거를 수정하고 재개발을 해서 이름이 스탠포드 비네 검사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검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한참 후죠. 1971년이면 이 1971년에 유사하게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요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고대 비뇌 검사라는 명목으로 출판을 하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초의 지능검사를 시행한 것은 1905년 비네와 시몽 박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유입이 되게 한 박사님은 고다드 박사님이시고, 이것을 재개편하고 수정했다. 이러면 이제 터먼 박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스탠포드 비네 검사라는 명칭이 이제 개명이 됐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사이에 이제 잠깐 비네 시몽 지능검사랑 스탠포드 지능검사랑 둘 사이의 차이점이 핵심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정신 연령의 잠깐 다음 페이지 참고할게요. 지능 지수라는 개념이
서로가 보완이 돼서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앞으로 다시 가도록 할게요. 정신연령, 이 정신 수준에 대한 개념이 이 비뇌시몽 지몽검사에서는 어떤 의미였느냐. 그러니까 8세 아동이 있었는데 어떤 검사, 이 문항들로 검사가 구성되어 있는 3분의 2에서 4분의 3이 정답을 맞힌 문항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검사 문항을 맞췄으면 그 나이에 맞는 생물학적인 나이에 맞는 정신 연령도 8세라고 이제 부여가 된 거예요. 규정이 부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기준에서 이제 5세 생물학적인 실제 나이가 5세인데 이 8세 검사 문항을 맞췄다. 그러면 이 실제 나이가 5세인데 불구하고 이 아이의 정신적인 연령은 8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인 현재 나이가 10살인 아동인데 그 검사 문항을 마치지 못했다. 그랬을 시에는 이제 8세의 그런 정신 연령이 8세로 어떻게 보면 진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영재하고 유사한 것처럼 나이가 어린, 그러니까 5세 아동이 좀 똑똑한 거고 이런 기준이라면 10세 아동이 조금 더 이제 동년배 대비 처지는 거죠. 이런 것들의 이제 어떤 보완들을 한계들을 가지고 스탠포드 비뇌 검사가 보완해서 지능지수라는 개념으로 IQ 개념이 바뀐 거죠. 근데 이 지능지수라는 거는 정신 연령과 그다음에 생활 연령의 비율 그것을 나누어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요게 이제 다시 이제 웩슬러 지능검사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편차 지능지수라고 또 개념이 바뀝니다. 그거는 이제 차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검사의 핵심 검사의 차이점을 이제 제가 좀 짚어드렸고, 다음 보시면 역사 중에 비뇌 검사, 그 다음에 중간에 집단지능 검사.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 1강에서 한번 다루었었죠. 1917년 1차 세계대전에 어떤 연유로 미국 그런 국방부 전쟁 상황에서 단기간에 병사들, 군인들을 많이 모으고 선발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 심리학회 이제 회장 이제 야크 박사님에게 이 부분을 의뢰하고 지능검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최초로 지능검사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집단 지능검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전쟁 상황이고 되게 이제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검사가 이제 개발이 되어서 아미 테스트라고 하는 아미 군대의 알파 검사, 아미 베타 검사. 그럼 아미 알파라는 것은 제가 언어성 지능 검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이니까 당연히 미국의 목표는 영어겠죠. 영어가 해독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검사가 실시가 가능한데 요거를 가지고 또 사용을 해보니까 또 한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미국 문화에는 이제 다문화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가 아닌 사람들도 군대에 올 수도 있고, 또는 언어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해독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이 비언어성인 지능 검사, 베타 검사를 이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집단으로 지능 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 이 전쟁 상황인 불가피한 이 전쟁 상황이었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가 이제 웩슬러 검사, 지금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 그것을 지금 시판하게 출판하고 지금 사용하게 하는데 큰 공헌을 하신 이제 웩슬러 박사님, 요렇게 이제 보시면 요렇게 이제 생기셨고요. 루마니아에서 태어나셔서 미국으로 오셔서 미국 심리학자로 이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1강에서 우리가 그 전쟁 상황에서 지능, 군대의 알파, 베타 검사가 나오면서 이후에 그들의 인성을 검사하고자 하는 인성 성격 검사도 하나가 이제 개발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학자가 우드워스라는 박사님이었는데 웩슬러 박사님이 이 우드워스 박사님이 지도 교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와 연구 세계는 이렇게 뭐가 촘촘하게 잘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석박사 논문 쓰시면서 또 자격과정, 수련과정 이런 과정에 많이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 또 우리 한번 힘내서 같이 또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더불어 응원 한번 드립니다.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39년에 이제 청소년과 성인용 웩슬러 이제 벨뷰 지능 검사 이제 초판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웩슬러 검사의 이제 장점으로 두드러지는 두 가지 제가 4번, 5번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언어뿐 아니라 이제 동작성 지능까지 측정하게 됐다. 동작성이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네, 조금 뒤에 제가 이제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일 연령대의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20대면 20대의 동일 연령대의 사람들의 수행과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점수를 상대적으로 100명 대비 내가 10등 10번째 순서 아니면 100명 대비 내가 끝에서 20번째 순서 이런 것들을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검사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1955년에 웩슬러 성인 지능 검사, 지금 이제 웨이즈 검사들이 보완이 되어서 현재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능 검사의 역사에 많은 또 이제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역사에 대한 인물과 흐름은 말씀드린 비내 검사, 그 다음에 전쟁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군대에서 사용한 집단 지능 검사, 그리고 웩슬러 박사님의 지금 웨이즈, 위스크, 윕시 이렇게 이제 성인용, 아동용, 유아용 이런 이제 검사들이 실시되고 있다라는 거를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보시면 제가 이 그림을 왜 가져왔냐? 보시면 이제 미국판 성인용,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하는 검사가 미국에서는 1939년 처음 시판이 돼서 두 번째 이제 개안이 된 것이 1955년, 세 번째 이제 웨이즈 R 버전 개정판이 1981년에 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사이가 3 버전이 있고 지금 현재 쓰는 것이 4 버전입니다. 4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4판을 쓰기 이전에 이제 3판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 검사가 사실은 웨이즈 R 버전인데 미국판 3 버전이 번역이 된 것이 아니라 미국판의 R 버전이 우리 세 번째 썼던 그 R 버전으로 번역이 됐다라는 거. 그런데 그 시기들을 보시면 초창기에 이런 것들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연구에서 들어오는 시기가 대부분이 10년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4 버전으로 와서는 이제 2008년에 연구됐던 그 4 버전이 우리나라에 2012년에 들어왔어요. 아동용도 마찬가지로 저희 나라에 처음 들어온 거는 1974년이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개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같이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4판, 2011년에 들어왔고요. 5판 2019년 얼마 안 됐죠. 요 시기에 보시면 아동용도 번역해서 들어오는 개발되어 있는 시기가 10년 이상씩은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5 버전은 5년이나 이렇게 4, 5년 주기로 들어왔다는 의미는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 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리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도 선진국만큼 많이 따라가고 있고 많이 이 부분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런 지능 검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발하고 개척한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또 쓸 수 있다라는 거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역사에 대한 배경 안에 그런 역사 속에서 지능이 개발이 되어 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연구학자들이 이 지능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인데
어떤 것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것이냐, 지능이 과연 뭐라고 정의를 내려야 될 것이냐, 그것들을 많은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연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큰 그림에서는 지능은 어떻게 보면 단일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일반 요인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스피어맨이고, 아니다, 지능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요인 이론으로 서스톤이나 길포드나 카텔이나 캐롤이나 요런 이제 학자들, 요런 학자들의 연구들에 있어서는 지능에 대한 요인 분석에 있어서 요인들이 복잡하다, 많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었던 학자고, 그다음에 제가 다중지능 이론으로 이제 묶기는 했지만 이제 색깔은 다릅니다. 스탠버그하고 가드너의 이제 지능 이론이 서로 독립적이면서 개별적으로 지능은 요인을 구성되어 있다. 그것들은 이제 학자들이 이제 저마다 주장을 이제 하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거죠. 예, 다음 보시면 처음 말씀드렸던 스피어맨의 이제 이 요인 이론, 지능은 단일하다. 그래서 큰 하나의 기본적인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지능이다라고 말하는 지요인을 일반 요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요인, 이 대표적인 그런 일반의 이 요인이 아닌 다른 능력들도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특수요인 S요인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언어 능력이나 수리 능력이나 공간 능력, 그리고 암기력, 기억력 등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능은 단순하게 단일하게 존재한다. 그럼에도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일반 지능 요인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강조하신 모델 이론이 첫 번째 이론입니다. 다음은 이제 다요인이라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아니다, 지능은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복합적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 중에 이제 한 분이 서스톤의 다요인 이론입니다. 그러면 서스톤의 이제 다 여러 가지 요인은 몇 가지의 요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구성 요소들을 각각의 독특한 정신 능력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대표하는 개념이 기본 정신 능력이고, 그 기본 정신 능력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 지능의 요인,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이 수리 능력, 단어 유창성, 언어 의미, 지각 속도, 시공간 능력, 논리적 능력, 기억, 이렇게 이제 아까처럼 대표하는 두 개가 있다, 이게 아니라 이런 각각의 구성들이 지능을 구성하고 있다. 이 전체들을 우리가 기본 정신 능력이라고 하자라고 한 학자가 이제 서스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요인 이론 안에서도 다시 이제 길포드 학자는 이제 지능의 구조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 지능은 개인이 경험하는 환경에서 입력하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전달하고 처리한다. 그러면 이 다양한 방법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지능이 구성되어 있는 어떤 내용과 이 내용 체계가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그것이 결과로 나온다는 얘기인가. 그것을 이제 요인에 이제 얘기하신 이 길포드가 내용과 조작과 결과라는 세 가지 범주를 말씀하셨는데, 요거를 이제 요 이미지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용이라는 구성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뭔가 행동으로, 그리고 상징적인 이미지나 의미론적으로 내가 외부의 자극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의 차원과 이것들이 그러니까 내 정신에서, 머리에서, 마음에서, 뇌에서 조작이 일어난다. 그러려면 기억을 해야 되고 저장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다시 이제 확산이 돼야 되는 그런 정신 조작 활동이 일어나야 돼. 그거를 이제 조작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개념인 단위별로, 또는 두 개나 세 개를 묶어서 유목별로, 또는 연결 지을 수 있는 연결성, 뭐 체계성, 이런 관계나 체계 이런 맥락으로 산출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입체적으로 조금 큐브 모양으로 연상을 지으시면 길포드는 지능을 이렇게 세 범주로 영역해서 구조들을 좀 연구하려고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능의 이론과 모델 중에 너무 중요한 핵심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가탈과 호런입니다. 이 두 분의 이제 이론은 유동성 지능과 이제 결정성 지능이라고 나누어지는데, 유동이라는 이 움직인다.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조금 이제 상황으로 이해하려면 좀 유전적이고 선천적인 그런 지능이고, 뇌가 이제 이 중추신경계랑 성숙해서 비례해서 발달한다. 이 말은 이제 태어나면서 여기가 이제 노령화되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퇴화된다, 감소된다, 이 얘기예요. 발달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발달이 이 지능은 감소한다, 이 얘기고, 그런데 이 유동성 지능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발휘가 되느냐,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새로운 과제나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낯선 상황에 처해졌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그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지능이 이 유동성 지능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 이 사태나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죠. 내가 만나볼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범주에 들지 않는 상황이, 새로운 낯선 상황이 딱 나타났을 때 어떤 사람은 적응을 위해서 활동을 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좀 주시하는 상황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절망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 있으실 건데, 그런 상황에서 나 스스로 그러면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고 대처를 하게 하는가에 작동이 되는 지능이 이 유동성 지능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이과적인 머리에서 작동하는 것이 유동성 지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기계적인 암기나 지각 능력, 추론 능력과 연결이 되고, 이 필기뿐만이 아니라 실기 문제에서도 이 유동성 지능이랑 결정성 지능은 기술해라, 이렇게 핵심 문제로 참 많이 나오고, 현재 시판되고 있는 웩슬러 동작성 검사랑 엮어서 어떤 소검사가 이 지능을 측정하게 하느냐, 이거를 써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이제 하나이고, 지금도 계속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웩슬러 동작성 검사 안에 그런 행렬 추론이나 퍼즐이나 공통 그림 찾기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 제가 이제 유동성 지능을 말씀드렸고, 다음 보시면 이제 결정성 지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지능은 이제 성장하면서 내가 이제 교육을 받고 학습을 하고 그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경험들이 쌓이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능은 후천적으로 이제 습득되면서 이 교육, 경험, 훈련에 대한 이런 부분과 같이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얘기는 내가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거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습득하고 훈련을 하는 지식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발달하고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이론을 알면 현재 우리가 임상심리사 관련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석박사 관련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제 중년 이후의 나이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시거든요. 절대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는 이 지능을 의지하고, 또 이제 우리의 중년기 이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예, 희망을 가지세요. 거기에 대한 이제 웩슬러 관련한 검사가 언어성 검사라고 해서 언어 이해력, 그 다음에 상식 이해, 이런 어휘, 아까 대비 유동성 지능 대비 이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문과,
관련한 이제 문과 지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머리, 어떻게 보면 좌뇌가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동성 지능은 우뇌가 조금 활성화되는 그런 지능이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좀 쉽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캐롤이라는 이제 학자는 지능의 3계층 모델을 주장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반 지능,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층에 이제 광범위한 능력이라고 해서 8가지의 지능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지능 아래로 이제 한 70개 여 개의 이제 촘촘한 지능들이 맨 아래에 이제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층층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대표적인 어떤 하나의 지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가 이제 캐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지능이라고 제가 묶었지만 요 다중지능 이론이 스탠버그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독립적이고 서로 이제 연관성은 있지만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지능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스탠버그라는 그래서 이 스탠버그는 지능 3원론을 주장했고, 3가지의 독립된 영역, 일상생활에서 기능하는 실용적인 지능, 그 다음에 나의 그런 창의성, 이런 심미적인 그런 기능,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하게 하는 창의적인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런 체계적인 논리를 이제 세워가는 그런 분석적인 지능, 이런 3가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지능이 구조가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 분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다중지능 이론의 대표자인 이제 가드너입니다. 그래서 가드너가 주장한 이 지능은 8가지의 지능이 각자 독립적으로 지능에 대해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언어 지능을 더 발달한 사람, 뭐 자연 친화적인 지능이 더 발달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강점들 이런 것들을 더 살려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조금 수요가 있고 많이 이제 알려진 그런 이론이자 이제 검사 중에 이제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능의 모델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제가 이제 큰 범주에서 지능은 단순하다, 그렇게 말한 일반 요인, 그 다음에 지능은 복잡하다, 다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능은 각 개별로 독립적으로 좀 흘러간다라고 하는 다중지능 이론,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각자가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학자들이 내가 어떤 요인으로 어떤 구조로 지능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주장하면서 그들이 정의 내리고 있는 개념하고 있는 지능이라는 것은, 지능은 잘 판단하고 잘 이해하고 잘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최초에 우리가 지능검사 개발했다고 하는 비네와 시몽이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스탠퍼드 대학으로 이제 개정돼서 도입해서 이제 개정해서 들어간 이제 스탠퍼드 비뇌 검사라고 이제 얘기했던 그 사이에 나왔던 터먼은 이제 지능이라는 거는 개념을 형성하고 개념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탠버그는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개개인의 기준에 따라 삶에서 성공을 달성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개념화 내리고 정의를 내릴 때에는 내가 그것들을 말해보고 정의 내릴 수 있어야 그게 내 정의가 됩니다. 학자별로도 동일한 단어인 지능을, 동일한 연구 영역인 지능을 A 학자는 이렇게 본다, B 학자는 이렇게 본다, C 학자는 이렇게 본다. 여러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이제 정리해 봤을 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한 부류는 이 지능은 학습할 때, 공부할 때, 교육과 관련한 데 이제 필요한 능력이다. 또 한 부류는 이제 환경이나 이런 새로운 상황에 문제 적응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종합적으로 이제 추상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상위 개념의 어떤 생각을 구성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조금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지능 검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사를 사용하고 있는 개발자의 그 정의와 개념을 알아야겠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검사를 시행하고 이렇게 이제 확장시켰는가, 그 철학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검사를 현재 이제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웩슬러가 이제 말하는 지능은 한 개인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딱 이제 어떤 목적에 대한 걸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 행동을 하겠죠. 행동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환경을 처리해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능력이다. 즉 다시 요거를 쉽게 말하면 적응 수준, 아까 세 가지 분류 중에서도 지능을 적응과 관련해서 대표한 부류들이 있었잖아요. 웩슬러도 마찬가지로 지능을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그 적응, 요 부분이 지능의 지수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철학을 가지고 측정의 도구의 개발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웩슬러에는 소검사가 15가지가 있는데 그 검사를 매 15가지를 시행할 때마다에 내가 새로운 낯선 상황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처하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이 수검자가 새로운 것을 내가 만났을 때 이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뛰어드는지, 아니면 내가 불편하고 어려워서 뒤로 빠지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뭐라고 자꾸 얘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각자 개별의 개인 내면에 있는 개인의 틀대로 그 반응이 움직여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15가지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과 대처 능력을 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웩슬러에 정의 내리고 있고, 요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만 이제 졸업했어도 사실 이제 지능 이걸 측정하지 않았어도 내가 잘 살고 있고 내 일을 하고 있고 내 가족을 잘 건사하면서 살고 있다면 사실은 그 지능은 이후에 이제 대학이든 대학원에 가지 않았어도 평균 이상 수준, 평균 수준은 나오니까 그 일상생활들을 잘 이제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그 다음 과정을 안 했다고 해서 점수가 낮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된 어떻게 보면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웩슬러 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가져가실 것 같고, 다음 보시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웩슬러 지능검사의 성인용과 그 다음에 아동용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구성의 차원의 면을 보면, 제가 먼저 이제 성인용 구성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K 웨이즈 이제 사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지능 이론에 대표하는 일반 요인, 제일 상위에 있는 요인, 그 개념하고 유사하게 제일 상위에 있는 요인이 전체 척도를 말합니다. 이릅니다. 그 전체 척도 아래는 네 가지 범주,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언어 이해 지수, 지각 추론 지수, 작업 기억 지수, 처리 속도라는 네 가지 범주에서 지능이 다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그 네 가지 범주를 측정하게 하는 그 검사가 이제 우리가 소검사이자, 여기에 해당하는 소검사도 꼭 반드시 이거는 검사에 들어가야 돼요 하는 게 핵심 소검사고, 이제 대체하면서 요 검사가 좀 시행하기 어려울 때 요 검사로 대체해요 라고 이렇게 좀 여분으로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는 소검사가 보충 소검사입니다. 그래서 언어 이해는 공통성, 어휘, 상식 세 가지가 핵심 소검사고, 지각 추론이라는 이 한 영역에서는 토막, 행렬, 퍼즐, 그 다음에 작업 기억에서는 숫자와 산수, 그 다음에 처리 속도라는 영역에서는 동형 찾기, 기호 쓰기,
총 15개의 핵심 소검사에서 10개가 핵심 소검사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언어 이해 지수의 이해, 그 다음에 지각 추론의 무게 비교, 빠진 곳 찾기, 작업 기억의 순서와 처리 속도의 지우개. 이 검사는 이제 보충 소검사입니다. 이 소검사들은 이제 검사를 하면 내 영역에서 그리고 각계 소검사별로 의미하는 그 지능에 해당하는 능력, 영역이 어떤 것들은 잘 발현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 어떤 영역은 잘 발휘가 안 돼서 조금 낮게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고 특별히 언어 이해랑 지각 추론 그 핵심 소검사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일반 능력 지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작업 기억이랑 처리 속도 두 가지를 묶어서 인지 효능 지수라고 합니다. 처리 속도 말 그대로 속도가 나야 우리가 일 처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과업을 맡았는데 하나의 과업이 5시간 걸려서 완수되는 거랑 1시간에 걸려서 완수되는 거랑은 다르죠. 이런 게 이제 효율성 면에서 다르잖아요. 그런 속도 개념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지수가 처리 속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뇌 신경학적으로 손상을 입었거나 어떤 조금 우리가 말하는 지적 장애처럼 이 속도가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예외 상황들이 있겠죠. 그럴 때는 이 전체에 IQ가 나온다고 해서 그 점수를 다 대표한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작업 기억과 처리 속도를 두 개를 뺀 언어와 지각 추론만 연결해서 묶어서 나오는 지수를 언어 능력 지수라고 해서 전체 척도하고 다시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이 웩슬러 검사에서 되게 의미 있는 작업들이 있고 그럼에도 이제 각 개별로 대표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검사별로 어떤 지능을 측정하고 어떤 능력을 말하는지 그것들을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그 4가지 영역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까 언어 이해, 조금 전에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유동성 지능, 결정성 지능. 우리가 4판 이전에 웨이즈 4판의 이전에 그 R 버전, 3 버전에서는 언어성, 동작성 두 가지 테마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편이 되면서 4가지 테마, 4가지 영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언어하고 지각 추론은 아까 가테라고 이제 혼의 이제 학자가 말한 유동성 지능하고 결정성 지능이 여기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언어 이해가 결정성 지능하고 연결이 되고 언어적인 개념, 즉 내가 대화 의사소통을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나 어휘력이 많이 있느냐, 그런 언어적인 자원들을 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그런 정의나 개념, 단어에 대한 사과는 과일이에요. 배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두 개는 공통적으로 과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개념을 다시 연결하거나 구별짓는 것들을 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언어 이해에 대한 이제 영역이고 이 영역은 내가 초등학습이나 꼭 초등학교 학교가 아니어도 자라오면서 성장 과정 중에 책을 많이 읽었거나 동화책을 많이 봤거나 그런 개념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지각 추론은 이제 시각 자극 추론과 공간적인 처리, 시각 운동 통합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각, 눈 보고 듣고 이 감각으로 뇌 자극이 들어와서 해석이 되는 걸 우리가 지각이라고 해요. 추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범죄 현장에 내가 형사다. 범인을 잡으러 갔어요. 근데 딱 가니까 범인이 없는데 마침 거기에 따뜻한 컵이 있어요. 딱 컵을 만지니까 이 형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 여기 물이 따뜻하다. 이 주위에 범인이 멀리 가지 못했을 거다. 빨리 요 주위를 샅샅이 뒤져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이런 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따뜻하다라고 하는 이 컵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범인이 요 근처에 있을 거다라고 추론하고 예상하는 걸 우리가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조금 더 상위 개념이고 조금 고차원적인 지능이고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지능과 연결이 되고 쉽게는 이제 이과 머리에 우뇌가 작용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작업 기억이라는 거는 정보를 일시적으로 기억을 하면서 동시에 이 정보를 조작하거나 처리하고 결과를 낸다. 일시적으로 기억한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정보를 들어요. 오늘은 목요일이다. 이렇게 들으면 그 들은 거 바로 오늘은 목요일이다. 들은 거를 따라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그 순간 나의 정보가 들어왔을 때 주의가 딱 잡히면서 그것들을 외우게 돼요. 이런 게 이제 단기 기억과 연결이 되고 이 부분을 외우려면 우리의 이 기억이라는 인지라는 기능 안에는 청킹이라는 요인이 있어서 딱 5 플러스 마이너스 2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7개에서 9개 정도에 되는 어떤 단어나 숫자들을 이 흐름 없이 막힘 없이 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기억하면서 정보를 조작하거나 산출해내는 능력이에요. 마지막 처리 속도가 단순한 그런 시각적인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차례대로 검색한다. 요게 이제 구별하는 그런 시각적인 정보, 눈으로 보면서 손이 움직이면서 시각, 손으로 움직였다, 운동 이런 것들을 빨리 해낼 수 있느냐, 시간 대비 어떻게 긴박한 그런 긴장감이 도는 그런 압박이 있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처리해낼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작업 기억과 처리 속도는 그래서 그 개인의 불안을 측정해 보는 데에도 조금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처리 속도 같은 경우는 속도를 내는 거여야 되기 때문에 우울이나 무기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 점수가 안 나오게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보셔서 이 내용을 조금 이렇게 큰 전체 IQ를 의미하는 전체 지수 안에 4가지 영역 언어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요 있다는 거랑 제가 조금 전에 더불어서 설명드렸던 일반 능력 지수랑 인지 효능 지수 그 네 영역에서 언어이해랑 지각, 추론 2개 엮어서 그 다음에 인지 효능은 작업 기억이랑 처리 속도 2개 엮어서 이렇게 이제 지능을 또 산출할 수 있는 지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스크 5판에 이제 가시면 이 일반 능력 지수나 인지 효능 지수가 이제 하나의 딱 영역으로 굳혀져서 결과 산출표에 이렇게 딱 보여지게 나옵니다. 아직까지 4판에서는 웨이즈 4판에서는 이게 정보를 이렇게 결과에 산출이 되어서 나오진 않고 수기로 우리가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고 웨이즈를 제가 조금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스크는 똑같아요. 영역이 이제 4판에서는 언어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가 똑같고 그리고 이제 언어 이해를 측정하게 하는 그 소검사 중에 웨이즈 검사와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 단어 추리라는 요 소검사가 위스크에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빨강색으로 좀 강조해 놓은 것이 핵심 소검사이고 거기에 이제 검정색 부분이 이제 보충 소검사예요. 아까 이제 어떤 게 핵심이고 보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핵심은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전체 IQ가 이제 지수가 산출이 된다는 거예요. 지각 추론에도 토막, 공통 그림, 행렬 추리 요게 이제 비슷한 건데 웨이즈에서는 행렬 추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에서는 행렬 추리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빠진 곳 찾기가 있고 작업 기억 같은 경우에는 숫자하고 순차 연결이 여기에서 핵심인데 대비 웨이즈하고 비교했을 때는 여기 순차 연결이 여기는 핵심이고 웨이즈는 산수가 핵심이에요. 그 차이점을 이제 보시면 되고 처리 속도는 똑같아요. 근데 동영하고 기호쓰기가 핵심 소검사인데 위스크에서는 선택이라는 보충 소검사가 있지만 웨이즈에서는 지우기라는 보충 소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를 조금 두 대상에 대한 검사를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5판이 나와 있는 2019년에 나와 있는 위스크 5판은 4판은 15개 소검사인데 5판은 16개 소검사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
FSIQ라는 전체 그 지능 지수를 산출할 때 성인이든 아동이든 4판에서는 다 4개 영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5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추론 개념, 지각 추론이라는 이 추론의 개념이 한 사람을 대표하고 대처하고 적응하게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중요하고 관심을 두는 지능으로 좀 강조가 되어졌어요.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강화가 됐다는 얘기는 이 검사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자. 그래서 그 영역이 언어 이해, 시공간 유동 추론, 요 지각 추론이 이렇게 2개로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이렇게 이제 5개 항목으로 기본 지표 척도가 나누어지고 그 밑에 보시면 추가 지표 척도라고 해서 양적 추론, 청각적인 작업 기억, 비언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반 능력, 인지 효율이 5판부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산출이 된다라는 거에 차이점을 두시고 4판에서 5판으로 넘어오는 그런 핵심 소검사 가운데 있는 그 기본 지표 척도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10개가 있는데 그게 핵심 소검사예요. 거기에 이제 4판에서 5판으로 넘어올 때 무게 비교, 퍼즐, 그림 기억 요 3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좀 변화가 된 것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짚어 놓으시고 그것들을 조금 그래도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슬러 지능검사 이 지능으로 검사를 시행해서 어떤 것들에 대한 목적을 두겠는가, 어떤 것들이 우리가 이제 심리검사에 대한 측정 영역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무엇으로 이것들을 그러면 조금 알아볼 수 있겠는가? 그 목적에 대한 내용이 이제 임상이나 상담이나 교육 장면에서 다양한 장면에서 이것들이 이 검사가 사용이 되고 실제 이제 인지적이고 신경 심리학적인 기능 요게 이제 최근 신경뇌과학과 연결해서 많은 강조점이 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기능, 독특하고 그리고 대표적인 행동 관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지능 검사 내에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대표적인 거는 아무리 말해도 그래도 인지 기능이고 지적 능력인 거예요. 이 목적의 이제 1차적인 거는 그럼에도 인지적인 특성 안에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능의 구조 안에 어떤 것들이 이 사람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은 좀 발현이 안 되고 발휘가 안 돼서 약점으로 되어 있고 이것들은 어떤 패턴으로 엮여서 이 사람이 성격 특성을 구성해서 이런 행동을 보이게 하고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성격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진단적인 부분에서도 두뇌 손상 여부나 특수한 장애 진단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너무나 중요한 6번, 7번 진단과 결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 계획이나 합리적인 치료 목표를 세워서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여기까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웩슬러 지능을 말씀드렸는데 거기 플러스 이제 지적 장애나 이제 장애 진단을 할 때 이 사회 성숙도 검사를 같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 장애의 이제 진단에 할 때 이 아동이나 이 아이가 적응하는 데 있어서 즉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성 적응에 있어서 얼마나 대인관계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런 영역에서 이제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이 이 사회성숙도 검사를 통해서 자조, 이동, 작업, 의사소통, 자기관리, 사회화 요 영역으로 이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역으로 이제 사회 연령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장애 판정을 위한 지능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게 이제 아무래도 시초가, 지능검사 시초가 우리가 정신지체화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감별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도 특수 학습이나 교육에 대한 영역에서 판별에 긴밀하게 사용이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웩슬러 지능검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회 성숙도 검사
그리고 이제 그 지능지수 검사가 1급이나 2급 요 이제 장애 그 진단하는 그 기준에 이제 해당이 되는지, 근데 거기에 해당하기 어려우면 GAS라는 그런 점수 또는 이제 비언어적인 지능 검사 도구, 예를 들면 시각 운동 통합 발달 검사, 벤더 게슈탈트 검사, 요거는 이제 줄임말하고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추가로 시행을 해서 병원 장면이나 아니면 기관 장면에 지정되어 있는 그 기관으로 이것들을 의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이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조금 중요한 파트이면서도 핵심적인 것들은 조금 같이 복습하고 같이 외우는 시간으로 제가 좀 가지고 싶어서 지능평가 영역을 더 가져왔고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가장 어렵기도 하지만 실제 수행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이 지능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최초의 지능검사가 비뇌검사고, 그 다음에 웩슬러 지능검사는 지능검사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검사고, 그리고 지적장애 진단에도 이 지능평가가 잘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현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는 이제 최신보다는 이제 조금 2015년에 이런 사요인의 지각 추론 요인에 해당하는 검사가 아닌 것은 했을 때의 지각 추론, 아까 말씀드린 토막, 행렬, 퍼즐, 무게 비교, 빠진 곳 찾기, 추론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 5가지 중에 아닌 것은 동형 찾기. 이렇게 이제 핵심 내 영역과 그 해당하는 소검사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 문제도 동일한 거예요. 웨이즈 성인용 검사에서 시각적인 자극의 전체를 고려해서 눈으로 보는 자극을 다 고려해서 답을 끌어내는 거, 눈으로 보면서 그것들이 운동과 연결되는 추론 능력, 네, 행렬 추리가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제가 많이 예로는 이제 숲이라고 예를 들어요. 숲 영역에서 전체를 봐서 부분을 형성할 수 있는 영역, 요거를 이제 행렬 추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검해 두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오늘은 지능 평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공부를 좀 해봤고요. 다음은 다음 7번째 시간은 성격평가, 지능평가 대비 또 한 영역의 중요한 영역이 성격평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